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니네 상장했으니까 니네 회사의 영업 실적 그리고 니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 시장에 발표해라. 그래야지 그 회사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공개됨으로써 주가에 반영돼. 그렇지 않고 반영이 안 되면 특정 세력이 그걸 갖다가 회사 임원이 좋은 정보를 알고 미리 매매해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슬라이드 말고 한번 봅시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죠.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상장 기업들이 증권 시장에 공시해둔 사항을 이 시스템에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여러분 투자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 회사가 뭘 공시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회사 보면 여기 오늘의 공시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코넥스 시장부터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다 나와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신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뭐 했어요? 사업보고서를 냈는데 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고 나오죠. 상장된 회사 또는 기타 법인도 나오는데 상장 안 된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의 공시대행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알기 쉽게 하나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CJB 있죠. CJB 알죠? 영화 맞나요? CJB 아니네요. CJB 한번 볼까요? CJB 이 회사를 전체적으로 공시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많아요. 여러분 처음 보니까 좀 뭔지 그죠? 증권신고서라고 있죠? 증권신고서는 뭐예요? 지분증권 이렇게 해놨죠. 그만 이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발행합니다 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재 정정이라고 했죠. 이미 이 증권신고서가 냈는데 정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정사항을 내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증권을 발행했는지. 발행을 하려고 신고서를 낸 거죠.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고서 가져오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주식의 가치를 얼마냐고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그 회사의 위험, 회사의 재무상 이런 것들을 성실히 빠지지 않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을 공시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 한번 볼까요? 지분증권. 그래서 보면 뭐 나와요. 정정된 내용은 노란색, 2번 이상 정리 붉은색 해서 뭐 정정을 뭘 했느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주로 정정하는 게 위험상을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야 투자자한테 네 증권 발행하는데 주식 발행하는데 위험상을 충분히 공시해라. 계속 정정을 내리는 거예요. 뭘 정정을 하고 있어요? 국내 영화 산업은 뭐에 어쩌고저쩌고해서 영화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영화 관람객 수요 변동 위험이 있다. 당연하죠. 요즘 뭐라고 그러죠?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를.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죠. OTT 서비스. OTT. OTT 때문에 수익성이 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외부 변식, 관람객 수 감소 이런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극장의 시장 성장에 따른 위험, OTT 나오네. OTT.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그 감독원의 각
산업별 담당자들이 있어. 걔들 이제 산업도 보겠죠. 동향도 보고 그래서 얘들 보고 정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정 안 하면 안 되지. 증권 발행 못하는 거야. 그 신고서가 심사에서 수리가 돼야 돼. 그래야 대주주들한테 판매가 돼. 발행이 돼서 투자처 주식 팔 수 있어. 처음 봤죠? 좀 신기하죠? 이런 게 있어.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다른 내용을 하나 볼까요? 일단 이게 있고 얘들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정기 공시라는 게 있죠. 네. 쭉 보면 공시를 뭘 말하냐? 주요 사항 보고 투자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발행 공시, 증권 발행할 때 방금 증권 신고서 냈죠. 신서 만들라고. 지분 공시, 회사의 대주주들이 변동했다. 임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공시하는 거. 그냥 임원들이 또는 5% 이상 주주들이 주식을 팔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 회사가 안 좋고. 근데 회사 안 좋은 악재가 있는데 미리 그걸 파는 놈들 있잖아요. 내부자들, 회사 임직원 이런 애들, 또 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 이런 애들이 공시하기 전에 미리 팔면 법 위반. 그 카카오가 그런 사례들이죠. 카카오가 맨 처음에 공모로 막 한참 이렇게 했다가 가장 중요한 분이 다 팔아버리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런 위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조사를 이제 해봐야 되죠. 과연 악재성,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시장 늘 예상을 해요. 예상은 올 영업이익이 한 5% 성장할 것이다. 예상을 해요. 근데 회사 내부자 임원 사장 애들은 회사에서 5% 성장했는데 주가는 이제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그 수준에서.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됐어. 근데 알았어. 임직원들이 혹시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미리 팔아. 저희 가지고 계신 손해 보죠. 발표된 날 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죠. 물론 조사해봐. 그래서 외부 감사, 즉 감사 보고서라고 그러죠. 제 3자가 그 회사의 재무 상태, 재무 제표를 보고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 등을 보고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제 3자가 감사해서 시장에 공시하는 거예요. 펀드 공시, 뭐 자산 이건 좀 이런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 이 중에 이제 정기 공시를 보셔야 되는데 정기 공시는 이것도 사업 보고서는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그 회사 전체 사항 다 보고해줘. 모든 거. 회사 개요부터 무슨 영업을 하고 회사 이용 우리 대주주는 누구고 지금 우리 재무제표는 이렇고 관련돼 있는 뭐 채무 뭐 소송이 있는 건 뭐고 우리 임원의 봉급은 뭐 분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는 대동소이하는데 사업보고서 나오죠. 사업보고서가 작년 말 기준이에요. 매년 말 기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업보고서. 그래서 사업보고서 한번 보시면 이쪽 그런 보시기에 자체 목차를 볼까요? 회사 개요가 나와 있고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고 재무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 회계감사의 감사 의견, 이사의 회의 기간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대주주들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거의 다 나와 있죠. 여러분 투자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 보고서는 반드시 봐. 그리고 반기 보고서 나오잖아요. 계속 따라가면서 봐줘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공시하는 내용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CGB는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위원회. 얘들 이사회에서 이사들 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만요. 너무 언론적인 얘기가 나오겠네요. 잠깐만요. 회사 개요가 나오죠. 재무상태 영업실적, 그다음에 영업실적 나오죠. 국내 산업, 중국 산업, 뭐 튀르키예 산업, 베트남 사업도 있는 모양이에요. 인도네시아 사업 등등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단 사업, 경영 합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외국에 영업하고 있으니까 자산 손상 검사, 뭐 자산 손상, 여가관을 운영하는 연결 시점 단기 중 코로나19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위험 요소죠. 그래서 개봉 영화 감소, 영화 상영 제한 조치는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산인데 자산이 손상이라는 말은 손해보고 상해, 그렇죠. 부상할 때 상인데 자산 가치가 감소해. 수입해서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 안 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필름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개봉 영화 감소하니까 판권을 미리 계약을 해놨는데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관계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 딴 데 쓸 수도 없고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요인들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는 뭐에 대해서 많이 있겠어요? 반도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쭉 보시고 주식 공부하려면 재무제표 읽는 법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제가 어느 정도 여기서 영업이익이 얼마고 과연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보다는 영업한 거 말고 자산, 자기 금융자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영업은 잘했지만 갑자기 소송이 걸려가지고 손실이 발생. 그럼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해요. 즉 자기 자본 대비 또는 매출액 대비 그런 소송 금액이 많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걸 면밀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뭐 나와 있어요 또. 임원 및 직원 현황 있고 여러분들 볼까요? 임원들 다 나와 있어. 대표이사가 누구고 뭐 여기 양력들 다 나와 있죠. 사회이사는 누구고 사회이사는 사내 이사에 받는 말인데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회의 있을 때만 밖에 있다가 회의에 참석해서 회사의 중요 정책에 결정을 내리는 자 사회이사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배웠을까? 이 사람들이 경력도 괜찮고 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투자에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열회사 이 회사 계열회사는 몇 개나 뭐 계열회사들이 나오죠.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 계열회사가 지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회계 처리할 때는 자기 회사한테 그러니까 내가 20%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100억이 이익이 났어. 그럼 100억의 20%인 20이 내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자기는 영업을 잘했어. 계열회사가 엉망이 돼버렸네. 근데 계열회사 투자 비용이 높아. 왜 자기 영업에서 버린 이익보다 계열회사 불어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뭐 쉽게 얘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이걸 좀 보시라는 거고 다트 이겁니다. 다트 이렇게 해서 보세요.
금융 사기 30분 남았는데 한 대까지 해보고. 네. 금융 사기란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여 이득을 취하는 법칙입니다. 대출 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금융 사기가 있다. 보이스피싱, 그렇죠? 전화로 또는 메신저 또는 SNS 문자로. 대포 통장 사기가 있어. 투자 사기가 있고 보험 사기가 있어. 각각 좀 다른데 대포 통장은 실제 여러분 통장 빌려다가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을 대포 통장. 실제 그 명의인하고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대포 통장. 내 명의의 통장인데 딴 사람이 사용했다. 범죄자. 그럼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포 통장. 그래서 투자 사기, 여러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 돈 매월 내면 연 10% 말이죠. 10% 너무 작으니까 연 20%, 30%, 40%. 그리고 유명하죠. 피라미드식. 그래서 계속 그 사기 집단들이 밑에 직원들을 영업할 직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입자 수를 계속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20%를 주려면 계속 새로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20%를 운영할 능력이 있어서 20%를 준다고 하진 않아. 그냥 20% 준다고 가입자 수가 엄청 가입하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참 돈이 모아졌으면 도망가는 거죠. 해외로 도망가 버려요. 이제 투자 사기죠. 보험 사기는 잘 아시죠, 여러분? 알죠? 그러잖아요. 자동차 고의로 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타고, 그다음에 아프지도 않은데 아팠다고 가가지고 병원에 들어넣어가지고 보험금 타내고, 그때 병원 사무장도 관련돼 있고, 그죠? 어쨌든 자동차 사고에 자동차 정비소의 직원도 관련돼 있고, 심지어 병원의 의사도 이제 관련되겠죠. 사기범들이죠. 사실 밝히기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 우리는 보험 사기라고 해요. 자기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기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죠. 주로 얘기할 게 대출 사기,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대포 통장 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 대출 사기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인데요. 대출을 원하는 사람한테 신용이 낮아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대출 사기에 노출되고, 그들한테 뭐라고요? 신용 정보 기록이 많아 또는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 받기 어려우니 조회 기록 이런 것들 또는 신용 점수를 상향해 주겠다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A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부터 A의 신용이 낮은데도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보증보험료와 성급이자로 먼저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출이 승인되었지만 이를 지급하려면 신용 등 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금융거래 실적은 예금 얼마 가입시 대출해준대 돈을 요구해서 송금했더니 얘는 사기범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그냥 이런 노출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출 광고 보고, 아니면 이 A저축이라는 이 사기범이 무작위로 여러분 통신번호,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근데 우연히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돈을 구할 애를 못 찾는 사람, 쉽게 노출되는 사람. A씨는 무슨 캐피탈이라는 곳으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 받고, 그렇죠. 했는데 이게 또 신용이 점수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대출 진행 비용 먼저 요구하는 거야.
그 비용 가지고 날리는 거죠. 얼마나 그랬어? 이게 이제 실제 사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요구하는 실제 조금씩 요구했겠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 보니까 계속 준다고 그러는 대출 해주겠다는데 안 해줘. 계속 좀 더 내야 돼. 더 주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축은행으로부터 박대리라는 사람, 저금리 대안대출,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앱을 설치하게 하고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했는데 잠시 후 박 대리에게서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이 있었던 거죠. 몇천만 원 입금하는 거예요. 그걸 입금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겠다. 어때요? 가죠. 그래서 해당 저축으로 전화했으나 사기가 의심돼서 방금 통화한 박 대리가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전화번호 가르치기를 해가지고 그 저축은행에 전화해도 걔들이 전화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박 대리가 주죠. 대출 사기 이거는 뭐 사례만 볼게요. 대학생비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웠다. 사기범은 B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 입출 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B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 B는 스스로의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대출금의 30%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없는데 사기범이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대출 받게 해주고 대출금은 많지 않을까요? 큰 금액 못 받겠죠. 이런 사람인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체결한다는 거죠. 개인정보 악용하기인데요. 미성년자의 신용, 부모명 유대인이나 신분증이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쏜 거예요. 사기범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는 금융회사 앱을 통해 부모 명의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를 입혔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휴대전화, 신분증, 노출돼 있잖아요, 집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광고를 보고 다 보내준 거죠. 부모의 신상 정보, 개인 정보를 다 보내준 거죠. 그래서 부모 명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게 하고 부모 명의로 받은 거죠. 부모의 다 개인 정보를 유수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 보이스피싱 많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voice 음성 피싱이라고 하는데 P는 F가 아니라 P예요. P는 프라이빗 데이터예요. 개인적인 정보. 피싱은 물고기잖아요. 낚시하는 걸 피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가져다가 사람을 낚는 거죠. 낚아서 자기 돈을 가져가는 사기범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D는 신용카드 해결제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메신저 피싱 먼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너무 많이 들었죠? 수사기관 금융당국 설치해가지고 가족 지인 등으로 그냥 설치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고 메신저 피싱은 뭐예요? 그 문자 메시지로 네, 여러분 카톡 이런데 그렇죠? 가족 지인처럼 해가지고 엄마 나 병원인데 사고 나가지고 핸드폰도 깨져가지고 안돼 다른 사람 가는 거야 병원비 수술비 100만 원 필요하대 몰라줘. 실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는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신용카드 해외 결제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받은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문자 시절 전화번호 눌렀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D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이 신고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이 나오며 전화를 한 다른 사기범은 D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지 확인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청 후 인출하였다.
참고로 해외에서 이런 문자 확인한다고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끔 와요. 무조건 삭제. 결체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그 다음 주에 수신차다. 정보기관 사칭하는 건 뭐 아십니까? 검찰 수사관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말하는 B의 전화를 받은. 그래서 B씨는 A씨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검찰 수사하는 놈이 그런 거죠.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안전조치를 위해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서 금감원 직원의 전화를 기다려.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금 지급기 앞에 제 전화를 한 거죠. 금감원 직원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국가안전계좌로 찬성. 국가안전계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한참 어려운 시기 때 그런 게 많이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죠? 인권이 무린되면서 막 비자금 형성하고 어디 뭐 비밀스러운 장소도 있다고 그러고 좀 이런 사기들이 지금 사치고 있고 사기들이 유행하고 있고 서울지검 수사관을 또 사칭해가지고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 영장을 확인하라. 당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영장을 보여주고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연루된 적이 없어. 근데 연루돼 있다고 거짓말하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범이 불러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발부된 영장을 확인하였을 시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알려준 금감원 K팀장 계좌로 K팀장 물론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 어디 연관 인수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도용했겠죠. 근데 이름을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분. 이 사람은 이미 전화했을 때는 몰라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알지만 개인정보를 잘 몰라.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일단 하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걸 이용 목적으로 아니라 영장을 확인하도록 한 거죠. 그런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가지고 가짜 영장 보여주고 당신 범죄 연루됐습니다. 빨리 이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도 같이 구속된다. 그냥 놀래가지고. 근데 상식적인 사람이면 잘 사기에 안 걸려들겠죠. 근데 걸려드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맥신 재킷입니다. 가정이나 친구를 사칭하며 금전 명목으로 수원금을 요청하여 가로채는 금융사기 형태인데요.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손주가 군대 갔어요. 근데 손주 명의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핸드폰 번호가 노출된 거죠. 그래서 손주 명의로 손주에서 보는 거 손주가 보내는 거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주 군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나? 요새 다 쓰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요새 다 쓰죠. 무슨 일이냐? 50만 원 정도 좀 보내줘. 금액이 적어. 부담이 없어. 근데 사기범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부담 없어. 받는 사기범은 다수를 받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메신저 대신 소액을 요구하고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통화해서 하게 됩니다. 딸이 병원에 진짜 보내있는지 손주가 진짜 돈이 필요한지 좀 기다려라. 다시 한번 통화하자. 너 그 일가 끝나고 저녁에 할아버지랑 다시 한번 통화하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뭐 당장 필요한 돈이 못 있겠어요. 그다음에 더 봐요. 엄마, 딸이 행세를 한 거죠. 핸드폰에 있던 다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누구하고 이 사람이 핸드폰 메시지 주고받고 그래서 딸을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딸을 보내는 거죠. 아니 왜 딸 어디야? 돈 갚아줄게. 98원만 입금해줘. 계좌번호 그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이 계좌번호가 다른 계좌번호는 아니겠죠. 지금 이 계좌를 좀 보내줘. 다른 분 보내줘. 그걸 송금께 한후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전계좌를 만들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수사기 정부 어느 개수도 개인의 돈을 보관해 주지 않아요.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신용등급 상향 작업을 하고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유효를 막론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금융회사도 대출을 받기 위한 각종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면 그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한 겁니다. 햇살저축은행은 햇살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저축 이 은행들이 실제 있는 은행이냐 없는 은행이냐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이 파인이죠, 파인. 네. 파인에 보시면 이렇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햇살론 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저축은행을 한번 쳐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다 조회가 돼요. 파인에 금융회사 정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인 강의 들으셨습니까? 늘 접속해 보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늘 수시로 정보를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우리나라 저축은행 몇 개 있을까요? 1번부터 79개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제도권 금융회사. 그래서 저축은행 치면 저축은행이 79개라고 나오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햇살론 저축은행 안 나오는 게 맞겠죠? 안 나옵니다. 등록 대부업체 관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업체들도 등록 않고 영업하는 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천 지역에 부천으로 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네요. 부천 이름 들어가는 대부업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업체 혹시 돈을 빌릴 경우가 있으면 그게 이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조회해 보면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드린 대로 금융회사의 파인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보시면 알 수 있다. 이건 과거에 했던 것이랑 다른데 그다음에 카카오톡은 내가 저장한 사람들만 친구로 등록되니까 나에게 연락 온 상대방은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이다? 아니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통해서 가족 등을 사칭해 금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돈을 가로채기는 금융사기를 메신저 피싱이라 한다. 핸드폰으로 택배 반품 문자 메시지가 오면 궁금하니까 무조건 터치해본다. 아니죠. 혹시 문제가 택배도 뭐 관련도 없는데 이런 문자 오면 안 된다. 악성 코드가 감염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감염시켜 돈을 빼간다. 우리는
스미싱이라고 해요. SNS에 통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터치하면 악성 코드가 핸드폰에 번져가지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죠. 그래서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든지 등기 선포 변성 불가 확인 변경 요망 이렇게 이제 SNS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빨리 가봐봐 여기 궁금하잖아요. 휴대폰 인증 보호 앱 설치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발신자를 모르고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고 절대 클릭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시피싱 메신저 피싱 예방 요령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통화에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휴대나 보호장, 분실 등 사이에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시피싱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출처가 불분명한 웹 설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 웹을 설치하면 안 된다. 무조건 거절하고 휴대전화 보안 상태 검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보이시피싱 메신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야 돼요.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송금해준대. 또는 자기 입금돼 있는데 연락을 하고 금감원 콜센터 1332라고 있는데 여기 연락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 보이시피싱 피해 뭐 이렇게 뭐 치면 다 검색이 될 거예요. 굳이 기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합니다. 계좌 정보 토막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본인이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해서 금감원 정보 초탁 파일이 또 나오네요. 여기 이제 소비자 보호 쪽에 나와 있을 텐데 여기 개인정보 여기 안 보이네. 하여튼 이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파일에 이게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거 안 보여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용으로 이렇게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접속하시면 그런 개인정보 입력하면 내 명의로 다른 폰이 개설됐는지 개통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계좌 정보 통화 관리 시스템 하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모르게 여러분 여기 계좌가 개설됐는지 보라는 거죠. 감독원 파일에 가면 개인정보 노출과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도 방지 시스템이라는 이 페이지를 보면 휴대전화 개설되어 있는지 본다는 거죠. 스미싱을 드렸고 스미싱은 문자를 보낸다는 거였는데요. SNS와 피싱을 합성한 단어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치킨 행사한다 쿠폰. 그래서 그 링크를 문자 링크 클릭 앱을 설치했는데 실행되지 않아 그대로 종료했으나 그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돈이 결제되어 적용된다. 거기 터치하니까 소액이지만 게임머니로 결제된다.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하라고 인터넷 일기찾기에 있는 은행 홈페이지를 눌렀다. 그러나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계좌에 그 사람 돈을 인출해 갑니다. 이게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퓨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QR 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두었다가 사용자가 이 QR 코드를 읽으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다 파악해서 돈을 인출해간다. 가짜 은행 앱이라고 하여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 보니까 이 악성 앱에 감했는지 모르고 진짜 은행 홈페이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기범들이 그 사람이 입력하는 내용들을 다 입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돈을 빼가는 거죠. 대포 통장을 얘기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요. 잘 모르니까. 금융 거래를 많이 안 해봤고 세상 물정에 잘 몰라요. 순진하니까요.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업무와 구매에 대한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소개하며 지시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합니다. 자금이 이체되면 제2채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지는 대포통장 명의로 등록해 피해를 줍니다. 그죠? 보이스피싱 집단들이 이 아르바이트 선생님한테 통장, 대포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범죄에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신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애를 이용한 거죠. 대학생 B씨, 이건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미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취직한 업체가 유료회사인 거예요. 당신 취직했으니까 회사 과장이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고 해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후 그 회사 과장 연락을 두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지 명의로 이렇게 통장을 나한테 대여한 적이 없지만 이게 마치 통장을 대여한 거와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장 양도 행위다. 불법적? 근데 이 통장을 양도했어도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범죄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포통장 사기범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가지고 지금 당신 신용 점수가 낮으니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한 거예요. 돈 받고 싶으니까 대출을 체크카드 준 거죠. 체크카드를 갖고 가서 해당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즉 다른 피해본 사람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은 불법이므로 거절해라는 거예요. 통장을 내가 돈 줄 테니까 한 달에 너한테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통장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돈 이체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2채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즉시 거절하고 해당 송금을 위해 차고 송금 사실을 전달해요. 갑자기 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꽂혔어요. 그러면 사기범들이 이 사람의 통장 번호를 알아가지고 돈을 이리 넣어주는 거죠. 그래놓고 마치 대포통장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화하는 거죠. 내가 잘못 송금했으니까 그 돈 이리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내 돈은 아닌데 보내주는 거죠. 근데 내 통장은 이미 대포통장으로 활용이 된 거죠.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먼저 하고 보내줘야 되나요?
착오했으니까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 해당 은행의 입금자가 누구고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신고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왔는데 1332 감독원에 또는 경찰에 얘기도 돼요. 해당 은행에도 얘기가 돼요. 해당 은행이 조치해 줄 거예요. 내 통장에 이게 돈이 이상한 돈이 왔다. 혹시 금융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 얘기하면 조치해 줍니다. 은행이 조치하는 거예요. 맹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그다음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얘기 드렸죠.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면 안 된다. 통장 알려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된다. 젊은 친구들 이거 알아야 되겠죠. 아르바이트 제시하면 통장 대여를 유도하면 거절해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파인이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서 등록을 해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계좌에 대해서는 사기가 안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노출됐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죠. 네. 투자 사기는 좀 했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그동안에 우리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움이 되게요? 됐습니까? 네. 너무 내용이 많고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들어보면 좋죠. 체계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